네, 반갑습니다. 200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방 이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횟수로 23년, 24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곳에 있었어요. 주로 사회복지관에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북한 복지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북한 NGO 단체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외부 특강 제가 이렇게 다니면요, 이렇게 딱 들었으면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왠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했어요. 이거 준비를 하면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계시고 만학도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이 고민을 한참 했는데, 뭐 물론 준비는 했지만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제 말을 자르셔도 됩니다. 자르셔도 되고,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좀 중심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아시죠? 자.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김남길이 비담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3초간 꽉 누르신 다음에, 보면 약간 있으실 건데요. 현실 세계에 저는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분을 아시는 분들 누구죠? 한기범. 네, 젊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기범 씨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저분이 저랑 더 가깝습니다. 그 강의를 저도 외부에 가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어떠신지는 사실 강의가 끝날 때 판가름돼요. 이 비담으로 보일지 한기범으로 보일지는 강의 마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스포츠의 가장 양대 산맥이 나이키하고 아디다스입니다. 잘 아시죠? 매출액에서도 뭐 서로 1, 2위를 나이키가 앞섰다, 아디다스가 앞섰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아주 굉장한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주로 하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스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나이키 대표적인 스타 마케팅 누구죠? 아세요? 네,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에 있어서 농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고요. 축구 저 아디다스 조금 된 모델이긴 한데 누군지 아세요? 베컴입니다. 베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어쨌든 왕년에 축구계에서 세계를 평정했었던 저는 외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출중하셔서 이런 마케팅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스포츠 회사가 이제 경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냐면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여기 어딘지 아세요? 유럽 갔다 오신 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여기 베를린 마라톤, 세계 4대 마라톤에 속하는 베를린 마라톤이고요. 엄청난 인파죠. 이 베를린 마라톤을 하게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이 베를린 마라톤의 주 스폰서사, 그러니까 그 마라톤의 스폰서사로 선정이 되면 계속 그 마라톤 하는 내내 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또 때마침 딱 붙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면 나이키가 이겼어요. 아디다스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글로벌 회사지만 그 모체가 되는 곳이 나이키는 미국이고요. 아디다스는 독일이 그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주 스폰서사를
다른 경쟁사한테 빼앗기게 된 아주 엄청난 아디다스로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게다가 상위 1등에서 10등까지로 예상되는 마라토너들이 전부 다 나이키의 스폰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이키의 신발을 신고 다 뛰는 거예요. 이제 이 마케팅 담당자들은 큰일 났죠. 뭐 이제 우리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가장 큰 마라톤 대회에 스폰서사도 뺏겼는데 게다가 1등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나이키랑 계약이 맺어져서 이제 망했구나. 우린 다 잘리겠구나. 이제 이런 아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담당자들이 막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짜고 서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86세의 영국인 파우자싱이라는 노인을 아디다스의 전속 모델로 발탁하게 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리고 어떤 광고 카피를 썼냐면 마라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86세 노인의 자신과의 싸움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자신을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디다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최소의 비용만을 들였는데 마케팅 홍보 효과에 있어서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 그게 곧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막막하고 모든 기회를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은데 고민하고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본인들의 기회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장애가 무엇인가? 누가 장애인일까요? 누가 장애인일까요? 누가 장애인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장애인 학우분들도 계신데 제가 뵈니까 자, 장애인 본인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장애인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맞나요? 장애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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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죠? 대부분 다른 비장애인들은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누가 장애인이냐는 거죠. 네. 우리 휠체어 타신 우리 학우분도 계시고 우리 시각장애 갖고 계신 학우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장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컨닝 하셔도 됩니다.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장애인 복지법 2조, 법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랑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를 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해요?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스스로 판단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아프면 대신 아프다고 얘기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부모가 알아서 아픈가 보다, 열이 나면 열이 나나 보다 체크해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조금 커서 초등학생 되고 그러면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계속 돌봄과 필요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죠. 자, 중학교에 가면 우리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병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2예요. 요즘에 랩에 빠져서 고등 래퍼를 목욕하면서 완창을 하고 나와야 집에 도시가스비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잘 대답도 안 해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증상은 정신장애인이에요. 어려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뭐 20살이 넘어도 뭐 똑같죠. 성인기가 돼도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장애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나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야 가 아니라 장애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장애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쭉 그 장애 유형 리스트를 쫙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뭐 다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바보 되죠? 뭐 기본적인 의사 표현 못 하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하지만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장애인으로 보나요? 아니죠. 나라마다 국가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외국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아무런 의사 표현을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특히 내 의사 표현도 못하는 상황.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듣는 상황. 그런 사회적인 제약을 장애로 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를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게, 저 사람과 내가, 장애인과 내가 다른 사람, 칸막이가 쫙 쳐져 있어서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은 애초부터 다르다가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시작하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장애를 바라보는, 그래서 장애 자체가 아닌 하나의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자, 우리 대학의 특강이니까 좀 유식한 거 하나 배우고 갑시다. 장애인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권장하는 표현이 저 밑에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죠? The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뭐 the person with disability라고도 하고요.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해석하면 뭐예요? 해석하면 밑에 있잖아요. 좀 아는 척 하시고 좀. 해석하면 뭐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자, person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disability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person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교수님하고 몇 분 안 계시네. 안경 쓰신 분들은 장애인가요?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씹으셔서 그런 거죠?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쓴 사람이에요. The person with glasses. 키가 큰 사람은 The person with tall. 작은 사람은 The person with small. 저처럼 이빨이 튀어나온 사람은 The person with 이빨이 튀어나온 사람. 우린 다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마른 사람, 머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장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disability라는 뭔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애인 복지론 다 배우신 거예요.
장애인 복지론에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스피드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문제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어떤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런 개별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모델은 그게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규정한 것들에 의해서 장애인이다라고 보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이 실천 모델이 이렇게 쭉 변화했어요. 첫 번째 모델은 장애인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익스클루전, 이렇게 배제시켰어요. 밖으로 내몰았어요. 니네는 예전엔 그랬어요. 장애 가진 사람 이건 신의 저주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는 사회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배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그리게이션에서 이제 분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우리 공동체 밖에는 있지만 니네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이렇게 따로 묶여져 있는 분리의 형태로 가다가 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통합의 관점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들도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클루전, 인클루시브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인클루전이 무슨 뜻이죠? 여기 안 써 있어. 이제 이제 포함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포함되어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부분을 인클루전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서 추구하는 사회가 이런 인클루시브한 소사이어티를 추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애의 관점이, 실천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클루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몇몇 소수를 위한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다라는 게 그 주요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1세대 1970년대 이후. 저렇게 70년대에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195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나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 기관에서 외연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민간에서 이런 고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 전쟁이 이제 끝나고서 이제 고아들이 다 성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럼 그 고아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세대가 70년대부터예요. 50년에 전쟁이 났잖아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 성인이 된 다음에 고아원이 텅텅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이 장애인 시설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 아까 앞서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나가지만 니네들끼리 이제 잘 살아. 그 단계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장애인 복지가 시작이 된 거고, 그때는 그거를 이제 분리 모델, 보호 모델이라는 이야기로 하고, 이런 대형 거주 시설들이 많이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2세대는 80년대부터 90년대인데 비로소 이제 지역사회 안으로 이런 장애인 복지 사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근무하는 이런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복지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지원하는 센터나 기관, 주간보호소, IL 센터 등등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공급자 지원 모델이라고 하냐면 국가가 장애인을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서비스 기관을 두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그 돈으로 니네가 대상자 모집해서 니네가 알아서 사업해 라고 하는 공급자 모델. 그리고 3세대가 2000년 이후 이용자 지원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잘 이해 안 되시죠? 이런 거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3세대에서는 이용자죠. 그러니까 뭘 아시면 되냐면, 기존에는 이런 복지관과 같은 민간 기관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대신 주고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2000년대 이후 3세대 모델에서는 대상자한테 직접 현금이 됐던 바우처가 됐던 여러 가지 직접 서비스가 됐던 직접 대상자들에게 주고 대상자들이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가 뭐냐면 18세 미만 그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 언어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인지 치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국가가 지원해요. 한 달에 2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그 23만 원을 가지고 복지관 언어 치료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해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사설 언어 치료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 배우는데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병원에 아동 청소년과 있는 병원에 가서 언어 치료, 똑같은 언어 치료를 받으면 의사가 오더를 해서 치료사가 이렇게 치료하는 그 치료를 받으면 한 회기당 8만 원, 9만 원 정도가 해요. 그럼 내가 23만 원을 받아서 나는 치료사도 믿을 수 없고 닥터의 오더를 받아서 해야지. 그럼 그거 3번 받으면 돼요. 나는 그냥 우리 집 가까운데 개인이 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 할래. 나는 싸게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아. 복지관 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배울래. 즉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00년대 이후에 변화되고 있다. 즉 전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가 밖에서 니네들끼리 잘 살아 라고 고학원이 바뀌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로 같이 통합은 되는데 복지관들한테 돈 주고 니네가 모아서 해. 그러다가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라는 건데, 보셨던 것처럼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게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불과 20년, 30년 동안에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역사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가 적어도 100년 정도는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불과 20년, 30년 만에 급속하게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3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 탈시설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복지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당연히 아실. 탈시설화가 뭐냐면 거주시설에서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 살던 분들을 지역사회로 다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다시 와서 소규모의 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자립생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탈시설화, 시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탈시설화라고 하는데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탈시설화도 모여있고, 근데 이렇게 밖에서 사는 모델은 앞서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개별주의 모델이에요. 장애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아까 개별 모델, 사회 모델이 2가지 짧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2기, 3기를 거치면서 장애인분들한테 직접 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사회가 장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시설에서 들어와서 공급자 중심으로 있는 것까지는 이런 개별주의.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뭐 발달장애 부모님들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즉, 그 아이의 장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그 책임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의 사회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그 아이를 키우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작년에 2015년, 16년, 그리고 올해
계속 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다 발달 장애인 이렇게 딱 치다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엄마들이 그 머리 깎고 청와대 앞에서 머리 깎고 서울시청 앞에서 머리 깎고 이렇게 우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엄마들이 왜 머리를 깎았냐면 머리 깎으면서 외치셨던 게 뭐냐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라고 투쟁하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는 권리의 주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볼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 줘.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가야 돼. 라고 인식하게 됐고 이제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다만 근데 구조적으로는 저도 복지관에 있지만 복지관 아직 복지관 보조금 받아서 운영해요. 그다음에 개인 아직도 대형 거주시설 200명, 300명씩 장애인들 이렇게 수용해 놓은 거주시설 아직도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자립생활 사업들 요즘에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올해 SH에서 이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SH에서 1년에 사회지원주택이라는 명목으로 200호씩 주택을 올해부터 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만 임대주택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불황인, 노숙인 불황인, 뭐 아무튼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한테도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SH에서 매입 임대주택 200호를 받았고요. 그거를 7월 달부터 이제 주는 사업을 저도 이제 관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다 보니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형태가 같이 공존하다 보니 많은 혼란들이 생겨요. 저 복지관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바꿀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지관에서 따박따박 호봉제거든요. 공무원이랑 똑같이. 근데 그게 없어져요. 니네가 서비스 한 만큼만 가져. 실제로 그렇게 적용됐던 게 장기요양제도예요. 노인 쪽에.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됐는데 2007년도까지 노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이 똑같이 1년에 뭐 1억, 1년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제로 딱딱딱딱 줬어요. 장기요양보험이 딱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줘요. 보조금 안 줘요. 이제 노인 수에 따라서 그분이 2급인지 3급인지 1급인지 그리고 몇 명을 케어했는지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수가로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존에 있던 노인 주간보호센터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문 닫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새롭게 그 시장으로 뛰어드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2009년, 2010년 이때는 요양시장이 굉장히 경쟁 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안정화됐어요. 없어질 때 없어지고, 살아남을 때 살아남고 하는 그런, 똑같다는 거예요. 장애인 쪽도 노인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으나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던 부분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시장에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영국의 그 주거복지 관련해서 이런 주택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좀 영국을 갔다 왔는데 영국 갔더니 영국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복지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리고 국가 NHS라고 국가가 모든 병원비 공짜 뭐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주간보호센터도 가보고 이런 자립생활하는 주택도 가보고 했는데 그 수행하는 인력들은 다 민간이었어요. 다 민간이었어요. 바우처처럼 걔네는 이제 뭐 다이렉트 페이먼트라는
그 개인 예산제 안에서 그런 그 수가를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판정을 공무원이 해주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내가 나탈동을 저기 주간보호센터 가서 이용할래. 나는 직업훈련을 이걸 받을래. 나 이런 거 싫고 나는 그냥 여가 스포츠 이런 거 할래.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인력들은 다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장애인 복지는 막 그런 민간 영역이 뛰어들 수 있는 출발점이긴 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도를 얘기하는 건 참 무서운 얘기인데 빠르면 5년 안에도 이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고 이런 복지관들도 저는 그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복지관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데 복지관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나요? 취업하실 수 있죠. 근데 물론 그 제한된 기회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시각을 좀 바꾸시면 여러분들 잡이나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뭐 노인 쪽 얘기해 드릴까요? 뭐 노인 하셨지만 노인 쪽 요양시설 같은 데들도 지금은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보통 요양원 같은데 한 뭐 42베드 정도 있는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그 비용 다 해도 그 요양원은 자기 건물이어야지만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2인실 정도 된 베드 병상 정도 되면 1인당 7점 몇 평이니까 50명이라고 치고 350평, 4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돈이 없죠. 저희는 은행에 빌려서 사야죠. 은행에 빌려서 사면 보통 뭐 그런 거 이렇게 변두리, 뭐 일산, 부천 뭐 이런 데 가면 요양원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건물이 싸니까. 서울시내는 비싸니까. 이 동네는 못 하겠죠. 이 동네는 없죠. 왜 없을까요? 비싸니까. 어차피 수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 뭐 예산 30억 정도 한다. 그러면 20억은 대출이에요. 보통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그 요양원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병상만 다 찬다, 베드만 다 채워지게 되면 보통 한 달에 순수 마진이 2천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면 30억짜리 건물에서 세를 아무리 좋은 자리에 운 좋게 막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어쨌든 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봐도 복지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쪽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는 이제 활동 지원 제도일 거예요. 옛날에 활동 보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더 확대되고 다양화된다. 발달장애 쪽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게 시작이 돼요. 올해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 활동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 두세 발달장애인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체육 활동하고 뭐 미술 활동하고 뭐 레저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낮 시간 동안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나게 돼요. 그 외에도 굉장히 직업에 대한 뭐 직업재활이나 이쪽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진 지금까지 커리어나 장점을 살려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미술을 뭐 전공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발달장애를 제가 계속 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기관에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좀 장애 통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자, 100만은 넘어요. 200만도 넘어요. 있을까요? 네? 450만? 그러면 인구의 10%? 250만이에요.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0만 명. 그 중에 발달장애인 수는 2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발달장애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연령을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18세까지 쭉 잡아당기면 전체 18세까지 등록장애인의 70% 가까이가 발달장애인. 연령을 뒤로 쭉 미루면 65세로 쭉 보시다시피 전체 250만 중에 120만 명이 지체장애여요. 그러니까 노안으로 인한 고령으로 인한 장애로 인해서 노안으로 인해서 지체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 등록장애인 중에는.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평생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여타 장애와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발달장애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부르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더하기 정신장애인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정신적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정신적 장애가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발달장애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이런 서비스 기관 유형인데 많아요. 다른 유형의 장애도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런 거주시설 중심의 아까 1세대에서 얘기했던 수용시설, 거주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조합보호센터,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이런 이용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제공기관, 발달재활 제공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겨난 것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센터라는 게 발달장애인 법이 통과되면서 발달장애인 센터라는 게 생겼고 평생교육센터라는 것도 생겼고요. 가족지원센터 이런 좀 새로운 이런 전달 체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기관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자, 최근에 가장 장애인계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등급제 개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에서는 장애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어요. 어느 게 제일 심한 거예요? 1급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때도 등급제일 때도 1급에서 3급을 중증 장애인, 4급에서 6급을 경증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렇게 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 등급제를 이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 등급, 그러니까 1에서 6이라고 붙이는 이런 숫자는 없애버리고 개편하겠다. 어떻게 나눠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형태로 나눠지게 돼요. 그 근간의 한 부분이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개별 모델, 의료 중심의 개인의 손상이나 개인이 아프고 장애는 개인의 문제야, 가족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데, 개인 예산제는 넘어가고 제가 저거 등급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에는 모든 장애인 관련된 재반 혜택들, 재반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등급으로 다 결정이 됐어요.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 누구만 다 줬을까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있는 사람들 다 줬을까요? 누구만 줬을까요? 예, 1급에서 2급까지만. 상급 인부는 중복장애인 경우에만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항공권 뭐 혜택,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 BTV, 올레 TV 뭐 이런 장애인 할인의 혜택들도 등급에 따라서 달라요. 알고 계셨어요? 네. 등급으로 모든 것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뭐예요? 신검 받아요. 근데 장애인,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신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 등급 자체로 면제가 돼요. 그런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심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개편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이 수많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거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지만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이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게 실제로 이 등급제가 폐지되고서 다시 그 요건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지금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세요. 시각장애 쪽 단체들이. 오히려 그 발달장애 쪽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더 이득을 보는 데도 이익이 되는 데도 있고, 오히려 서비스가 기존보다도 안 좋아지는 결과. 이 등급제 폐지했다는 거는 이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급이라도 나는 활동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해. 한 사람한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5급이라도, 1급이라도, 아니, 난 그거 뭐 별로 몇 시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개별 특성이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춤형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장애인 등급제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정해야 돼. 평가해야 돼. 근데 그 평가의 도구와 평가 틀 자체가 정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다 의사가 1급에서 6급 딱 정해주면 그거 갖고 3급 안에 들면 하고 1급은 이렇게 하고. 즉, 행정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안 든다는 거죠. 그 등급만 딱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제주도에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티켓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해야 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매번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막 한 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또한 뭐 시각 1급일 때와 뭐 뇌병변 1급일 때와 그런 장애 정도나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뭐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단체들이 싸울 때 이런 낙인효과, 우리가 무슨 한우냐, 무슨 사람한테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이게 뭐 말이 되냐 라는 이런
낙인 효과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이 개편된 안으로 진행이 돼요. 바로 다다음 달부터. 그래서 작년에 이런 장애인 서비스 종합 판정 도구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근데 그 판정 마련 도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돌봄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문턱을 혼자 넘어갈 수 있는지, 양치를 혼자 할 수 있는지, 머리를 혼자 감을 수 있는지, 뭐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돌봄이 필요해, 이런 지원이 필요해 라는 거 중심으로 현재 이 종합 판정 도구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맹점들을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일상생활 지원뿐만이 아니라 뭐 이동 지원에 대한 부분, 더 나가서는 소득이나 고용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크게 4가지 축이 있어요. 십자가에 4가지 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축이 뭐냐면 교육. 장애인 특수교육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이고, 또 한 가지 축이 의료예요. 그래서 의료적인 지원 받을 수 있는 축, 그 다음에 소득, 그리고 고용, 이렇게 4가지 축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장애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직업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해서 똑같이 더불어서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이런 직업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소득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정교한 사정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정도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연금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돼야 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는 향후의 모델은 뭐 이런 모델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팀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팀 접근이라고 들어보셨죠? 단순히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뭐 직업제한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심리사, 직업사,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의사, 뭐 이런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팀 모델이 기본적으로 영국에는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키 워커라고 해서 각 장애 아동들, 이제 아동인 경우에 키 워커를 정해서 담당 주치의처럼 담당하는 워커가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장애인을 담당하는 키 워커를 두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키 워커가 잘 안 바뀌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성장과 백그라운드를 부모 이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평생을 관리하는 체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의 기본적인 체계를 보면 이런 사정을 누가 하냐면 공무원이에요. 결국에는 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활동지원제도 어디서 하나요? 어디? 활동지원 시간 주는 거 누가 결정해요? 어디서? 아니요. 어디? 맞춰보세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요. 웃기죠? 상식적으로. 저걸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 지금 장애 등급제와 관련된 사정도 국민연금공단을 주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교육부가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부 기관까지, 저 일선 학교까지 전달해 나가요. 교육부 장관이 있잖아요, 정부에. 교육부 장관이 그거를 저 일선 학교까지 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전달 체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전달 체계는 뭐가 있어요?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이 있고
시군구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행정부서는 행정부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이런 것들 행정부처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복지는 우리 복지국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영국은 있어요. 복지국이 있어서 사회 서비스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장애 등록이나 이런 거 신청 어디 가서 해요? 주민센터 가서 해요. 행정부처의 전달 체계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거기다가 사회복지사 무슨 뭐 맞춤형 사업을 하겠네, 사례 관리를 하겠네 집어넣어봤자 결국에 행정부처 라인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체계대로 보면 저 서비스 공급자라고 해서, 그래서 뭐 지금 그 사회 서비스 원 들어보셨어요? 사회 서비스 원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원이라는 게 올해 생겨났고요. 사회 서비스 원에서 보육이랑 노인 돌봄에 대한 것들을 직접 운영하겠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뭐 내후년까지 이제 기초 단위까지 사회 서비스원을 확대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관들에서 막 반발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에 위탁하던 거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다 직접 하는 거야? 이런 공공기관이 다 일하는 거야? 이 사회 서비스원이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있죠? 이 사회 서비스원 소속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공립들부터 이제 서서히 사회 서비스원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져가면서, 거기 소속 직원은 이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되는 형태로 가겠다. 노인 돌봄과 같은 영역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체계 안에서의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대안으로 만든 게 사회 서비스 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이 지방 정부가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해, 어떤 지원이 필요해라고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수요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구매해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그렇게 영국이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가려고 이제 당해 등급제도 개편을 하고 하는 새로운 전달 체계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인클루시브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델, 그리고 권리 모델, 그리고 인간 중심의 모델을 통해서 장애인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장애인 복지에서 바라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원은 어떤 지원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발달장애 쪽도 그렇고, 다른 뭐 시각이나 청각장애 쪽도 그렇고,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요, 이 재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이 사람들 아픈 사람이니까,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결함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도록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그리고 교육의 목표들도 그렇게 잡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들도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됐어요. 무슨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현장 분들이 오세요. 공동생활과정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땡땡 씨는요, 처음에 입소할 때는 이 집 현관문을 혼자서 열쇠를 못 열었는데요, 3년 동안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이제는 혼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와, 박수.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부족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하고 교육해서 나아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 장애인분이 가지고 계신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부족한 그 갭을 채워드리는 역할이 더 중요해요. 기본적인 관점 자체. 그 갭이 1시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100시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발달장애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우리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자립한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이분은 뭐 비교적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왜 독립하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된 케이스예요. 원래 저희 기관에 제가 이제 이런 자립이나 이런 주거 독립에 좀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제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장례식장에 갔죠. 그분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장애인분은.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쫙 모였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밥 먹는 데서 형제들이 쫙 모여서 쟤 시서도 보내야겠지? 니네 집에서 되겠냐? 또 첫째 되겠냐? 둘째 되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을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을 지역사회에서 자라고 크고 복지관 이용 30대 중반까지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곳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품으로 던져져야 되는 상황이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계기예요. 근데 뭐 여기 성민 씨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기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자립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어쨌든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이런 주거 서비스 등이 새롭게 많이 생겨나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똑같이 하나씩 올라간 평등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평등이 진짜 평등이다. 장애인 복지에서 바라보는 평등이다라고 표현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으신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제가 인폼을 받고 왔는데. 네, 충현복지관은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고요. 네, 충현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출생 인구가 줄어들니까 출생 인구가 네. 발달장애는 어떻게 발달장애는요, 출생 인구에 비해서는 똑같이 나오니까 늘어나는 꼴인 거죠. 근데 뭐 크게 그 통계적으로 무슨 이렇게 유의미할 정도의 큰 그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꾸준한 상태. 외국 같은 경우에 또 발달장애 퍼센트 보면은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자폐나 뭐 지적 장애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회복지학과 3학년 1학년 김성수인데요. 제 주변에 27세 된 발달장애 남자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근데 가정에서 직접 활동보도 선수를 물론 바꾸는 있는데 돌봄 서비스에 시중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어머니 희망사항이니까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와 자립생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삶의 지도가 어떻게 현실에 어떻게 있는지 네. 그런 걸 의뢰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1대1로 지원하는 건 활동 지원밖에 없어요. 현재 체계 안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자립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지금 저희 기관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거생활지원센터라는 시범사업 기간이에요. 2019년까지 시범사업이고 그걸 이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SH에서 200채씩 해마다 지원해주는 그 지원주택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소득도 보고 뭐 재산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탈시설화에서 거주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마 빨리 돌아가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이제 좀 뭐 하려고 관심을 갖는데 저희 기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그 관련된 그렇다고 근데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게 필요하고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호 뭐 이런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에 15,0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그 이런 외부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은 2,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3,000명은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무 장애 정도가 심하고 뭐 공격 행동이 있거나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어디 내놓기 어려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더 권장하는 건 어쨌든 장애의 정도가 어떠시든지 간에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다른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뭐 주간보호센터가 됐던 복지관이 됐던 뭐 이렇게 좀 나오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공론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복지관이나 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신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죠. 공동생활 가정 개인도 되는데 법상은 되는데 보통 그 허가를 신청주이긴 하나 보조금을 못 받는 거고요. 근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개인들한테는 잘 안 줘요. 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법인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실제로는. 노인은 가능하잖아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가능한데 노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어쨌든 법인을 우선으로 해요. 관공서에서 결정할 때. 앞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근데 공동생활 가정 자체는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에요. 시설 구분이 낮 시간에 복지관이나 센터처럼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아니라 이 거주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탈시설화 되면서 어떤 형태로 갈지 아직 그 정확하게 방향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기존대로의 공동생활 가정 형태가 맞을지 아닐지, 아니면 그 형태가 탈시설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자립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뭐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서 더 축소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또. 활동 지원 시간, 제가 시각장 예술인데 활동 지원 시간이 가족이 있으면 좀 작게 나오고 혼자로 되어 있으면 많이 배정이 돼요. 네. 그런 거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님들이 해준다고 해서 가족들이 해준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허비를 이게 시간을 자기 시간을 빼서 너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동분산에서는 쉽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한 30시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과 식구들이 같이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정도구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이거 등급제 개편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뀌는 체계대로 하면 시각장애인분들 활동 지원 시간 다 줄어요. 지금 기존에서. 사회 활동을 전혀 그렇게 되면은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을 것 예, 같거든요. 예, 예. 기존에도 충분한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 더 그렇게 되는 상황,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 건데, 그래서 뭐 싸워야 될 문제죠.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 신체 기능을 봐서 그런 걸 평가하는 것도 사실 안 맞고,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가, 많은 활동을 하는 분한테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준들은 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뭐 현실입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뭐 그 직업적인 영역으로서 이 장애인 복지 분야는요, 노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수가 작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작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 그 굉장히 특수한 영역의 전문성을 필요로 해요. 특히 뭐 장애 유형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15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15가지 나눠진 각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를 뭐 전공을 하고 뭐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뭐 전문가로서의 트레이닝들을 좀 받고 쌓아가시면 그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접근하실 수 있는, 적어도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혹시나 장애인 복지 쪽에 내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 사회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민간 영역이 더 넓어지고 공공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회가 생길 거고요. 사회 서비스원 같은 쪽도 그렇고, 아까 저런 심사 판정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조사원이나 심사 판정, 그거 다 공무원이거든요. 결국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할 거냐는 거죠. 적어도 그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발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시면 조만간에 그런 기회들이 오실 수 있고, 공공이나 공무원의 기회도 오실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서비스 수행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열릴 거라고 봐요. 제가 영국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 그 한 민간기관, 주간보호센터랑 활동지원이랑 걔네 이제 플랫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같은 형태로 그 기숙 형태의 그걸 운영하는 기관 방문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CEO가, 센터장님이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해주고, 저희가 한 4시쯤에 가서 이제 5시 걔네는 퇴근하잖아요. 5시 한 20분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딱 이제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 딱 벤츠 딱 타고 가셨어요. 벤츠 뿅뿅 하고 가셨어요. 그만큼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들이 뭐 어느 나라도 뭐 이렇게 고소득의 뭐 그런 층은 아니에요. 뭐 전문직으로 인정은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이지만 충분한 그 사회 서비스, 뭐 자기가 많이 제공한 만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질이나 양만 충분히 본인들이 잘 담보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 정해진 호봉에 따라서 그냥 월급 받는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바뀌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보고 계시면 그렇게 좀 그런 기회들을 잡아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